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월 됐어요. 그죠? 시간 진짜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처음 펼치신 게, 엊그제 같으실 건데, 벌써 이제, 선선한 바람 좀 불면서 이제 슬슬 긴장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원가관리학 객관식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약간 오리엔테이션 조금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시험 이야기를 좀 해야지. 자, 우리 그 회계사 1차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학 그 문제가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50문제가 나와요. 50문제 그죠? 근데 50문제 안에 이제 우리 세 가지 과목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뭐뭐가 있을 거냐면 일단 우리 재무 회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회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배우는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들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문제당 3점으로 출제가 되죠. 이제 다른 그 과목들과는 달리 회계사니까 회계학만 한 문제당 3점. 그래서 이제 150점 만점인데. 그 150점 가운데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우리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가 35문제 나오죠. 그죠? 35문제. 그다음에 정부회계 5문제. 나머지 이제 10문제가 이제 원가회계.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말해서 그 비중이 막 높은 과목은 아니에요. 다 맞아봤자 뭐 3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등한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문제들은 난이도가 다 다르죠. 그죠? 그 난이도가 이제 그 뭐 크게 뭐 상중하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뭐 어려운 문제가 어떤 한 과목에 다 몰린다든지 뭐 쉬운 문제가 또 한 과목에 몰린다든지 그러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중하 문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서 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각 과목들이 다 이제 상중하의 난이도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쭉 구성이 된다라고 한들 그걸 1번부터 50번까지 그냥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 가면서 간다? 그러면은 시간 내에 절대로 좋은 점수 못 내요. 그죠? 일단은 어떤 문제부터 다 풀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일단 내가 풀 줄 아는 난이도가 하이 문제들 그거 다 풀어놔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난이도가 하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만 풀 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푸시고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중 정도 되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좀 나겠지. 그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섞여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만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험생들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더 맞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하의 문제라든지 중의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요게 골고루 분포가 좀 돼 있을 테니까 단순히 이제 출제 비중만 보고 뭐 이런 애들은 뭐 몇 점 안 되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좀 풀고 나오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원가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니까 한 7, 8문제 정도 뭐 좋게 하면 한 8문제 이상 그 정도 맞춰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1차 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과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23년 기출 문제도 이제 풀어보시면 나중에 그 예년 대비 굉장히 좀 쉽게 나왔고 작년에 22년에도 되게 좀 쉽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트렌드가 2차 시험에서도 그래요. 2차 시험도 올해 그 얼마 전에 합격자 발표 있었던 그 시험, 그 시험도 올해 그 회계사 2차 시험은 원래 회계사 2차의 원가 관리 회계는 진짜 악명 높았었어요. 어렵기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올해 2차 시험은 저도 풀면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쉽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시험마저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이제 향후 이제 뭐 몇 년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원가는 좀 쉬운 난이도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 고득점을 원가에서 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원가가 이제 그동안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계산 문제 위주이다 보니까 그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뻔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돼요? 뻔한 문제들은 이게 시험장 가서 생각하면 늦어요. 그 뻔한 문제들은 그냥 내 손이 알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면 뭐가 좋을 거냐면 뭔가 문제 푸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 이것도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겠고 쉬운 문제 우선으로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야. 정보에게는 이제 워낙 그 비중이 작고 거의 말 문제니까 얘는 그렇다 치고 이제 재무회계를 좀 더 자신감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가 회계를 좀 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1번부터 정직하게 푸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원가가 좀 자신 있고 원가가 전략 과목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얘 먼저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가 그런 것들도 객관식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교재는 다 준비가 되셨을 건데 교재 한번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훑어보시면 그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권 중에서 이제 두 권이 문제편이고 한 권이 문제편이고 나머지 한 권이 이제 이론편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해답지인데 그 해답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해답지가 그 제가 좀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려요. 그 서브노트를 왜 드리냐면 그 제가 만든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저자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방식이 그 교재에서 해드리는 방식이랑 또 제가 해드리는 방식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몇몇 챕터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 좀 불편하다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이제 제본을 맡기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는 PDF 파일로 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제본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복습을 잘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문제들을 쭉 들여다 보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 책 자체는 얇은데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수는 되게 많거든요. 그 이제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고작 10문제 3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나? 다 풀면 좋죠. 다 풀면 좋은데 그래도 항상 이제 공부는 좀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만 되다 보니까 그 강의 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들 혹은 이제 풀어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문제들은 그냥 수업 듣지 마시고 체크를 다 하세요. 문제에다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그 문제들 위주로만 푸시면 좋지. 물론 나는 원가는 무조건 만점을 노린다. 원가가 되게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난 다 풀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풀어도 상관없어요. 다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좀 줄여드리자면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문제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좀 여러분들한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건데 너무 공부를 공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공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학문적인 연구 이거 뭐 궁금해서 해요 이거? 뭐 궁금해 이거? 뭔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뭔가 학문적인 지적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공부한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공부의 목표는 뭐예요? 이건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하는 거 그게 목표가 되겠지. 우리가 하는 시험 공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격이면 합격 어떻게 쓰냐? 맞나? 어쨌든 합격이잖아. 그렇죠? 합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좀 부합해야 된다. 어떤 자격에 부합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과연 부합한 사람이냐? 요걸 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계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한데 결코 이게 쉬운 직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이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전문가라고 해서 뭔가 막 완벽한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6할에서 7할 정도, 그 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추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전략을 잘 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과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과목 수가 되게 많으니까 그동안 공부해 보셨으면 이 과목은 내가 그래도 점수 좀 낼 수 있겠다. 이 과목은 좀 자신 없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내용들은 객관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한 총점 몇 점 정도를 맞아야 해마다 합격이더라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으니까 대략 한 요 과목에서 요 정도 점수를 요 과목에서 이 정도 점수를 또 그 점수를 취득하려면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커버리지를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 그냥 막 딥다 그냥 시간만 투입한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영리하게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자격에 부합하는 어떤 상태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언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회계사가 되려면 0에서부터 100까지의 어떤 그 기준 중에서 한 6, 70 정도 되는 요 정도까지는 가야만 내가 이 자격에 딱 부합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요만큼이 제대로 충족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가? 내 노력이 좀 부족했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자격이 언제 필요한 거냐? 시험날 막말로 1년 동안 전혀 자격이 없었다가 갑자기 시험 보는 그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날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한 건 알아요. 열심히 공부한 건 아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 날을 대비한 게 아니에요. 자, 시험에서 그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하고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라는 말하고 살짝 다른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봐야만 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잘한다 이퀄 시험 점수 잘 낸다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저도 그동안 살면서 시험 점수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낸다 싶은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나도 그랬고 그죠? 저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벼락치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벼락치기 없이 시험 점수를 잘 내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벼락치기는 시험 점수를 잘 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평상시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벼락치기 안 하던데요? 아니요. 평상시에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하는 그날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았던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벼락치기는 기껏 해봤자 한 2, 3일 정도 밤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이라는 건 범위가 워낙 넓고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고작 한 2, 3일 밤새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두세 달로 가야 돼요. 두세 달. 근데 두세 달에 우리가 밤을 셀 수는 없잖아. 밤을 셀 수는 없으니까 막판 한 2달에서 3달. 우리 보통 시험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보죠. 그렇죠? 그러면 한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이 3달은 내 인생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3달 정도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공부하는 기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근데 공부하는 기계로서 벼락치기를 3달 동안 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뭘 알아야 벼락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는 거냐면 그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거야. 합격의 당락은 그놈의 벼락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험 기간을 뭐 1년이라고 보고 1차를 준비하는 것만 1년이라고 보고 지금 9월이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건 한 요 정도 이렇게 뭐 1, 2월까지 이렇게 갖다 치고 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공부는 시험을 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내야 되는 그 결전의 그날 요 날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 날들을. 요 날 뭐래도 달리려면 뭘 알아야 달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요거를 달리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이고 남들이랑 똑같은 시간을 달렸어도 효율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합격할 만한 자격을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당연히 없죠. 지금 9월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다 통틀어서 무조건 이 사람은 합격할 것 같다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수험생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뭐 한 가을 뭐 이 정도쯤 됐을 때는 합격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었었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막판 역전 드라마를 내는 거냐면 막판에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 뭘 알아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지금은 뭘 아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최대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챕터들 위주 그리고 내가 풀만한 그런 문제들 위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반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다시피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스피드 썸이에요. 스피드 썸. 그래서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정도로는 안 끝나고요. 이거를 완벽한 시간 내에 보통 이제 한 과목당 주어지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한 과목에 들어가는 어떤 그 문제 수 요걸 가지고 그냥 평균 내보면 대략 한 1분 한 30초 정도
1분 30초 안팎으로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한 문제 풀고 시간 재고 한 문제 풀고 시간 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문제 정도 풀었을 때 내가 몇 분 정도 나왔는가 이거 시간 한번 재보시면 1분 30초 안에 푼다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되거든요. 1분 30초 안에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냐면 버릴 건 버리라는 거지.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나 그냥 버린다 하는 것들도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버릴 거 버리고 찍을 거 찍고 그다음에 말 문제 같은 것들은 그래도 1분 안짝으로 좀 풀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푸는데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대충 한 2분 정도 2분.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 내에 푸는 걸 왜 지금 강조하느냐면 막판에는 시간 내에 푸는 거 그런 거 연습할 시간 없어요. 지금부터 이게 습관이 좀 들어 있어야 돼. 지금부터 습관이 좀 들어 있어야만 막판에 시간 내에 푸는 그 어떤 습관대로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멘탈입니다. 멘탈. 저는 그동안 이제 이 수험 바닥에 있으면서 많은 합격생들을 보고 또 안타깝게도 합격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그 합격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물론 뭐 이렇게 차이를 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무조건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멘탈이에요. 멘탈. 그러니까 멘탈이 센 수험생들은요 조금 부족했어도 막판에 잘 달려가지고 다 잘 합격해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가르쳐 보면서 합격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말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멘탈이 약하면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합격 못 합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이 멘탈도 세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일 때 제일 힘들었던 그 연도에 제가 이제 감사부서에 있을 때 그 인차지를 제가 동시에 그 연도에만 13개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죠. 이게 현직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면 미친 거야. 13개나 한다는 건. 13개를 인차지를 했었고 그중에 4개인가 5개인가가 상장 회사였거든요.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거 주변에 회계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압박감이 엄청나요. 이게 그 13개 회사에서 일단 거기 클라이언트 담당자한테 전화 오죠. 이메일 오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부하 직원들한테 오겠지 인차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뭐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 와서 막 물어보죠. 근데 그게 13개야. 이게 다 달라. 이슈가 다 다르고요. 다 막은 줄 알았는데 뭔가 새로운 이슈가 또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이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거액을 투자한 주주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화 와요.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리는데 그럴 때 만약에 멘탈이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빵꾸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좀 멘탈 잘 잡아가면서 침착하게 이렇게 딱딱 해결을 해야만 좋은 회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잔인합니다. 이게 정말 멘탈 관리도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전략도 잘 짜야 되고 굉장히 좀 잔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패스해야만 그래도 좋은 회계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회계사로서 훌륭한 회계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그리시면서 수험생분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같이 한번 힘을 좀 내보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힘을 좀 쥐어짜내면서 우리 이론편 교재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 교재 한번 펼쳐볼게요. 환절기잖아요. 이제 슬슬 뭐 오늘은 좀 덥긴 한데 슬슬 이제 좀 선선해질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을은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막 두꺼운 옷 같은 거 꺼내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되게 이제 긴장 많이 되거든요. 야, 진짜로 시험 보러 갈 때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환절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파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내 라이벌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좀 잘하면서 자 이런 편을 좀 펼쳐보시고 한 2-3장 정도만 넘겨보시면 출제 경향이 있어요. 출제 경향 정도는 그래도 구경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론을 봅시다.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자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의 자본 예산도 그래도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2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자본 예산이 뭐냐면 NPV, 뭐 IRR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죠. 그 재무관리 아닌가요? 재무관리 맞아요. 재무관리라서 우리 교재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아예 챕터에 넣질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원가관리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약간 이제 공통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원가관리회계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출제되면 그걸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자본예산이 만약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못 맞췄다, 그거 이제 제 책임 아니고 그건 이제 지한송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머지 15가지 주제를 쭉 봐야 되는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합계가 나 있어요. 어떤 주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딱 보면 뻔한 게 많이 나왔구나 싶을 거야, 그렇죠? 기본 강의 들으실 때부터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대표적으로 종합원가 계산 있죠. 그 다음에 CVP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원가 분석 이런 것들, 증분이익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 뭐 이런 것들. 의외로 또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15장이네 전략적 원가 관리, 그렇죠? 근데 전략적 원가 관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요 안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장부터 14장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거 나오면 다 그냥 15장에다 갖다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15장 내용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15장 이 25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말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문제는 제가 막판에 한번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객관식에서는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15장 이야기는 제가 막판에 가서 하루짜리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 특강하면 그 하루 특강만 딱 들어도 요거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1장부터 14장까지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그리고 아까 전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을 짜실 때도 이 출제 비중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종합원가 계산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잘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페이지 가봅시다. 챕터 1의 제목이 이제 원가 관리 회계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터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커다란 그림이 있고요. 거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 생산 형태별 또는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고, 또 제품 원가의 범위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측정 시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이 있대요. 요 얘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에서 우리 원가 관리 회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 내가 이런 거 배웠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조 형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조 형태. 제조 형태, 생산 형태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일단 원가 회계 얘기만 합시다. 관리 회계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원가 회계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원가 회계 말 그대로 원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런 회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놈의 원가 계산을 뭐 상기업에 대한 원가는 사실상 내가 얼마 주고 사왔냐 이걸로 끝인 거니까 상기업은 별 관심 없고 제조기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라는 게 바로 원가 회계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제조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 제조 형태가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각자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조선업인 거야. 조선업에서는 뭘 만들 거냐, 배를 만드는데 그냥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객선도 만들고 화물선도 만들고 유조선도 만들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세 대의 배를 만들어서 세 척의 배를 만든 거지. 배 3개 만들었는데 원가 다 해서 300원 들어갔더래요. 그럼 배 하나당 100원이겠구나.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왜? 제품이 A, B, C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은 배라고 하는, 같은 선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이긴 했지만 그래도 원가 계산할 때만큼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성스럽게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방식의 원가 계산 뭐라고 불렀어요? 걔를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었어, 그렇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 그러니까 이제 이 개별 원가 계산이다라는 이름을 괜히 짓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처음에 장명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새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업종들은 이렇게 다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 만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 손에 들려 있는 분필. 분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만든 분필이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즉 배를 만드는 회사는 배를 처음에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냐면요. 일단 주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스펙대로 배를 만든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주문을 넣는 것이 나한테 배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쓰시게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여객선으로 쓸 거래. 여객선처럼 생기게 만들어줘야죠. 다른 고객한테 또 연락이 왔어. 배 만들어달래. 어디다 쓸게요? 어디다 쓸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 화물선 할 거래. 그럼 화물선 모양대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일일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펙대로 그냥 찍어낸다는 거야. 이렇게. 대표적으로 분필 같은 거죠. 이 분필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분필은 그냥 찍어내는 거니까 틀이 있고 거기다가 대량으로 막 생산할 거 아니겠어요. 대량으로 생산한 그런 짜잘한 분필들을 하나하나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대충 그냥 N빵을 치자는 거지. 이를테면 분필을 10만 자루 정도 만들었는데 다 해서 100만 원이 들어간 거야. 분필 한 자루당 얼마인 거야? 그냥 하나당 10원짜리 분필이다. 끝. 그게 바로 그냥 종합원가 계산이라고요. 그냥 몰빵해서 구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더니 되게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구나 라고 했던 그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어떤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쓰는 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구나. 요 정도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이야기를 좀 더 그림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재료가 있어. 재료 A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A라고 부르는 이 재료를 작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작업. 첫 번째 작업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던 거야. 첫 번째 작업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이 녀석이 글쎄 A라고 하는 제품이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또 다른 재료가 있었어요. 그럼 이 재료는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작업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2번 작업에다 그렇게. 2번 작업에다가 이 친구를 한번 넣어봤어요. 얘를 한번 쓱 넣어봤더니만 뭐가 나오느냐? B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이렇게 쓱 나오더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제품과 B 제품은 엄연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재료도 다른 게 들어갔고 작업 자체를 다르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지. 이런 형태가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다만 제품 A와 제품 B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가 들어갈 때 따로따로 계산한 거니까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녀석은 아무리 두 제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도 있긴 있다는 거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들은 누구 때문에 썼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뿜빠이 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충 뿜빠이 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 행위를 배부한다 이렇게 불렀던 거지. 그럼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가도 이름을 뭐래도 붙여주긴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라고 불렀어요? 걔를 제조 간접원가 OH 보통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공통으로 써버린 제조 간접원가 OH를 어떤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율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배부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이래요. 자, A라고 하는 재료가 있다는 거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작업이라는 표현은 어차피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대표적인 회사는 뭐 조선업 말고도 건설업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변을 걷다 보면 어떤 건물을 올리고 있는 공사 현장 이런 것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지나갈 때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쯤 생각하세요. 아, 작업 현장 1번인가 보다. 그런 현장 하나하나를 우리는 작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로 뭘 갖고 계시면 되냐면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것들을 그냥 찍어내는 거니까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뭔가 집어넣었는가 보다 요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 하나만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하나 정도 더 거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종합원가 계산해서 연속 공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종합원가 계산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공정을 거쳤더니만 A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더래. 그래서 제품이 튀어나왔습니다. 얘처럼 A나 B 두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A라고 하는 제품만 대량으로 엄청 많이 찍어내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쓰는 것이 바로 종합원가계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합원가계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크게는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 우리 교재에서도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떡하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료 A를 집어넣기는 한다.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 공정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이렇게 공정 1번에다가 집어넣는데 공정 1번에다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랑 똑같기는 한데 우리 회사는 이 공정 1번을 거치고 나면 제품이 나온대. 제품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거지. 어떤 회사가 이렇게 써요 보통? 이런 회사 실무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로 기름집들이야.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죠? 정유회사들, 정유회사. 정유회사는요. 저도 이제 몇 번 자문해봤었는데 미쳐버려요. 진짜 어려워 원가 계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A랑 B랑 어때요? 이게 사실 쉬운 건 뭐냐면 각자 썼으면 쉬워요. 공통으로 쓴 게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각자 썼으면 이건 네 원가, 저건 저 녀석의 원가 이런 거지 뭐. 그죠? 공통으로 쓴 게 항상 우리를 괴롭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죄다 공통으로 썼잖아. 재료도 공통으로 썼고 여기 작업할 때 사람 들어갔죠. 기계 들어갔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공통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가들을 다 그냥 뿜빠이 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원가들을 다 뿜빠이 쳐야 되는데 그럼 우린 어떡하냐?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그러면 공통으로 쓴 그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하자.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를 결합제품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얘네들은 뭔가 애매하니까 뭔가 별도의 방법 4가지를 잡아준 거지. 그 4가지 방법이 뭐뭐 있었는지 기본서에서 배웠으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보시고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오늘 복습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객관식반에서도 어차피 결합원가 계산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라지는지. 뭐뭐 있었어요? 물량기준법도 있었고 그죠? 또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도 있었고 또 순실현가치법도 있었고 또 균등이익률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분명히 들어봤던 기억은 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조금 가물가물할 수 있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험날을 대비한다기보다는 막판에 잘 달릴 거 대비하는 거니까 잘 저랑 같이 대비해서 막판에 잘 달려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즉, 요 결합 원가 계산은 여기까지는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 뒤에서부터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론적인 구조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되어서 나왔다 보통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얘랑 얘랑을 이렇게 조합해서 내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1차 시험도 옛날에는 어려워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가르쳐는 드릴 건데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것까지는 하고 들어가봤자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합쳐진 것도 제가 구경을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자, 어쨌든 공정 하나를 거쳤더니만 A랑 B로 이제 나뉘어졌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A는 그냥 이 자리에서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얘는 안 팔린다는 거야. 얘 안 팔리면 뭐 해야 돼요? 판매 가능 상태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가공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 하나 더 거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 공정을 하나 더 거칩니다. 이렇게 추가 공정을 이렇게. 그래서 추가 공정을 거쳤더니만 얘가 뭐 제품 C가 되더라. 그래서 판매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추가 가공 원가, 얘를 뭐 결합 원가 보통 이렇게 이제 불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짝 파생되어 가지고 우리 결합 원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원가의 범위에 따라서 가는 걸 두 번째로 해놨는데 우리 측정 시점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문제 풀 때 1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건데 1장에서 우리가 이제 티계정이라는 걸 배울 거 아니겠어요? 티계정에서 원가 흐름 따라가는 것. 자, 티계정상에 보시면 뭐 원재료 티계정은 간단하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제공품 이렇게 쓸 겁니다. work in process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은 이렇게 쓸 겁니다. finished good FC. 이렇게 그냥 영어 약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아끼려고 그래요. 시간 아끼려고. 제공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WIP 제품 쓰는 것보다는 FC 이렇게 대충 써버리는 게 좀 아무래도 빠르잖아. 조금이라도 그죠? 그래서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익숙해 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기초는 그냥 없다고 치고요. 여기에 원가들이 막 발생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분류할 때 제조 원가를 총 3가지로 분류하죠. 뭐뭐로 분류할 거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아무리 원가를 까먹었어도 원가 외계 기본 강의 때 보고 복습 별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건 기억나잖아요. 그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것까지 기억 안 날 수는 없지. 그죠? 약자로는 전 이렇게 쓸 겁니다. DM, TL, OH 이렇게. 그죠? 다이렉트 매터리얼, 다이렉트 레이버, 그다음에 이건 오버헤드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만큼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 금액들을 다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중에서 완성이 된 녀석들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렇게 넘어와서 팔린 녀석들을 매출 원가, 안 팔린 녀석들을 기말 제품 우리가 이렇게 불렀었던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배웠었다고요.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상태를 좀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DM 중에 일부가 찢어지고 DL 중에 일부가 완성 미완성, OH 중에 일부가 완성 미완성 이렇게 이제 찢어지는 그런 개념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다, 매출 원가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부르긴 하지만 그 금액들을 우리가 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자의 이 금액들은 모두 DM과 DL과 OH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DM, DL, OH라고 하는 세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자, 애석하게도 여기 들어가는 DM과 DL과 OH 이 모든 숫자들 가운데서 당장 오늘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개강날 며칠이냐면 9월 6일인가요? 오늘? 9월 6일이에요. 9월 6일. 자,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가 9월 6일인데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회계팀장인 거야. 여러분들이 회계팀장인데 9월 6일 현재로 갑자기 사장님이 쓰고 오시더니만 야 회계팀장아 우리 그동안 DM도 들어가고 DL도 들어가고 OH도 들어가고 뭔가 원가들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티계정 열심히 그려놨을 거다. 그 티계정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티계정 좀 보여달래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팀장으로서 나름대로 티계정을 열심히 그려놨거든요. 근데 각각의 금액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들 DM과 DL과 OH 셋 중에 얘는 9월 6일 현재로 다 블랭크예요. 어떤 게 블랭크예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은 OH야. OH는 블랭크입니다. 자, 왜 블랭크냐?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네 둘은 D자 들어가죠? D가 뭐라고요? D는 다이렉트, 직접이에요. 그죠? 직접이란 얘기는 우리 회계적으로 뭘 직접이라고 부르냐면 뭐가 가능한 애들? 추적이 가능한 애들. 여러분 그 추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추적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추적은 뭘로 하는 것 같으세요? 추적은 실무에서 추적은 뭘로 할까? A 제품 때문에 썼는지 B 제품 때문에 썼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추적인 거잖아요. 현실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실무에서 A 때문에 썼는지 B 때문에 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현실에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자, 현실에서요. 회계 담당자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 얼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얼굴에 눈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럼 추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재료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재료를 들고 가더니 A 제품에 막 탈탈탈 막 붙고 있는 거야. 어떤 재료를 들고 가더니 B 제품에 막 하고 있는 거야. 추적했네. A 때문에 쓴 거, B 때문에 쓴 거. 맞잖아요. 그죠? 노무원가를 추적할 수 있대. 그게 DL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작업자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더니만 막 가. 어딜 가냐면 A 현장에 막 가. A를 막 만들다가 퇴근했어요. 다른 사람은 와가지고 B를 열심히 막 만들어 그러고 퇴근했어요. 추적했네 뭐. 인건비 줄 거 아니야 각각. 그렇죠? 근데 그 인건비가 누구를 어떤 제품을 위해서 쓰인 건지 지금 방금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추적이에요. 그냥 추적이라는 게 별게 없다고. 자, 얘네들이 추적이 된다라고 해서 D자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뻔히 눈에 보인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1월 1일 날 어떤 제품들을 위해서 몇 킬로그램이나 썼는지 1월 1일 날 어떤 제품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일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쭉쭉쭉 반복돼서 오늘날 9월 6일까지 왔어요. 그놈의 장부만 열심히 잘 기록하고 있었다면 아직 9월 6일, 즉 기중이지만 아직 결산은 안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리적으로 몇 킬로그램 들어갔는지를 이미 다 관리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이미 다 근태 관리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실제로 도대체 얼마씩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기록 관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유일하게 D자를 못 받은 이 친구가 있다는 거야. 얘는 D자를 왜 못 받았냐면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OH 중에서 금액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뭐일 것 같으세요? 현실에서. OH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 같은 거야. 감가상각비. 자, 우리 요 강의실 있죠? 이 401호 강의실에 뭐 공장 건물이라고 칩시다. 뭐 1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감가상각이 좀 되긴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랑 같이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동안 우리 공부하는 동안 이거 감가상각 얼마나 됐을까? 감가상각 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감가상각 뭐 얼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즉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개념은요. 회계팀 직원들이 1월 1일 날 퇴근하면서 얼마 오늘 감가상각 됐네 집어넣고 1월 2일 날 야 오늘 감가상각 된 거 이만큼이구나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그냥 회계적인 개념이라서 1년 내내 그냥 가만히 있다가 12월 31일 뭐 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던 뭐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팡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OH라고 하는 거는요. 9월 6일에는 이 숫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계정상에 OH라고 하는 이 금액은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얘도 비어 있고 얘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 비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원가 회계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관리 회계를 나중에 배워요. 어저께까지 이제 최저형회계사랑 재무회계 배우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재무회계에서 많은 걸 커버하다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 도저히 못하겠어 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론적인 영역으로 빼놓은 게 이제 원가 회계인 거죠. 그래서 제조기업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원가가 나와야 재무회계도 할 수 있고 원가가 나와야 관리회계도 할 수 있어요. 자, 재무회계를 한다, 관리회계를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뭐야?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만들어서 외부에다 알려주자 이게 바로 재무회계인 거 아니겠어요?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내부 관리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의사결정하자, 성과평가하자. 이게 바로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이라고요. 즉 제조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제조 원가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계산을 해놔야만 그걸 토대로 해서 외부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성과평가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9월 6일 현재로는 OH가 전부 다 블랭크고요. 이걸 알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2월 31일 날 결산 끝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만 얘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렇다 해도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외부 보고는 언제 하는데요? 얘는 어차피 12월 31일 날 할 거 아니야 이제. 12월 31일 날 최종적인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서 이제 감사 도장 팡 찍어주겠지.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하는 거라고요. 9월 6일 날 몰랐든 말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장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의사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9월 6일인데 갑자기 의사결정할 게 필요하대. 근데 우리 회계팀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럼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뭐래도 그래도 예상치는 대충 밀어넣어 놓으면서 관리는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놈의 관리회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놈의 관리회계 때문에 뭐래도 대충 예상치라도 밀어넣자. 그 예상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액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지. 예정배부액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T계정을 일단 짜놓자. 이러한 원가계산 방법을 바로 정상원가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상원가계산이고요. 만약에 모든 것들을 그냥 12월 30일까지 기다려서 실제 숫자를 넣자라고 하는 게 실제 원가 계산이라면 요거랑 비교하면서 OH만큼은 미리 집어넣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실제를 넣느냐 아니면 미리 예상해서 넣느냐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정상 원가 계산을 쓰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놈의 제조간접 원가가 예상을 해봤더니 대충 한 100원이 될 것 같은 거야. 1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하면 실제 OH가 얼마인지도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실제로 발생한 OH가 얼마인지를 결산을 한번 해보면 때로는 110원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90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에다가도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즉 100원을 예상했는데 원가가 110원 나왔어. 원가 관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한 거지. 많이 써버렸으니까 예상보다. 100원을 예상했는데 90원밖에 안 나왔대. 아껴서 잘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관리를 좀 잘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상을 해놓은 거랑 실제로 숫자 튀어나온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성과평가의 근거 자료가 되겠구나. 그럼 아예 화끈하게 얘들 다 예상해놓지 뭐 그냥. 다 예상해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원가들이 튀어나왔을 때 비교를 해서 차이 분석을 해주면 그걸로 성과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 뒤에 성과평가 챕터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성과평가 중에서도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점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의 차이점은 얘는 하나만 미리 잡자, 얘는 싹 다 미리 잡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원가에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범위에 따른 분류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범위에 따른 분류도 있대. 범위에 따른 분류도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전에 그 티계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이제 자, 제공품 계정을 봅시다. 뭐 기초는 없다고 치고 여기서 DM도 발생하고 DL도 발생하고 OH도 발생하는데, 자, 우리는 원가를 분류할 적에 DM, DL, OH다라는 분류도 알고 있지만 어떤 분류도 알고 있냐면 변동비냐 고정비냐의 분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조합시켜 보자는 거야. DM은 변동비로 볼까요? 아니면 고정비로 볼까요? DM은 당연히 변동비겠지. 왜? 많이 만들고 싶다? 재료 많이 넣어야죠, 뭐. 그죠? 많이 만들수록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재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DL은 실무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실무에서는 이제 DL은 인건비니까 내가 이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거냐, 그 계약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연봉 딱 줘버리고 마는 거야. 기본급 주고. 그럼 얘가 야근을 했든 말든 간에 그냥 그 연봉만 주는 거니까 그때는 고정비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실무 얘기고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별말 없으면 다 그냥 변동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다 그냥 인건비, 우리 원가 회계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다 시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시험 볼 때는. 왜 시급으로 보면은 변동비가 되느냐? 많이 만들 거면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변동비로 봐요. 문제는 OH죠. 제조 간접 원가의 정의는 무슨 뭐 추적이 뭐 되고 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장에서 썼는데 DM 아니고 DL 아니다 싶으면 다 O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M은 추적이 되는 재료비, DL은 추적이 되는 노무비, OH는 걔들 빼고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걔들 빼고 다이다 보니까 별놈들이 다 있어. 별놈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변동비다 아니면 고정비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둘로 쪼갤 겁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변동은 variable cost니까 variable OH, 고정비는 fixed cost니까 fixed OH.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시킨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까지 분류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의 원가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만 변동비가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FOH만 유일하게 고정비 항목에 이렇게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다 완성됐다고 칩시다. 그냥 다 완성돼서 다 FG라고 칠게요. 그냥. 자, 이게 다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완성은 다 됐고, 그럼 이제 팔렸냐 안 팔렸냐만 따지면 되는데, 팔려버린 녀석들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불러서 이 친구를 어디다가 분류를 시킬 거냐면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다 이렇게 넣을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 금액이 얼마냐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손익에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나오면 우리 올해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적게 나오면 이익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매출 원가라는 녀석도, 우리 관심 있는 이 녀석도 결국은 요놈 쪼개지고 요놈 쪼개지고 요놈 쪼개진 거니까 이 안에도 뒤져보면 DM도 있고 DL도 있고 VOH도 있고 그리고 FOH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는 변동비에 해당되고 요거 하나는 지금 고정비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요 녀석들 각각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할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뭐랑 뭐랑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수량과 단가. 이 둘만 알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사왔어요. 제가 이걸 장부에다가 제 자산으로 달았다면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로 달아놨을까 저는? 알아요 몰라요? 금액을 제가 지금 질문했거든요. 금액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수량과 단가. 근데 여러분들이 금액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수량과 단가 중에 하나는 해결했는데 하나를 해결 못했거든. 뭔 해결하셨어요? 한 잔 사왔잖아. 수량은 눈만 달려있으면 돼요. 단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자, 모든 티 계정은요. 수량과 단가만 알면 끝. 모든 원가 계산은. 근데 수량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눈이 달렸으니까. 단가가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종합원가 계산 5단계법 우리 기본반에서 강의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1단계가 뭐예요? 강의 들었잖아. 자, 1단계는 뭐 종합원가 계산 5단계에서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제일 먼저 하는 거. 제일 먼저 물량부터 체크한다고요. 왜? 그게 제일 쉬우니까 눈에 보이니까. 단가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단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단계가 단가 계산이에요. 5단계법이니까 5단계가 결론인데 4단계 거의 맨 끝까지 와야 단가가 나온다고요. 단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401호 강의실에 가면 책상이 겁나 많대. 책상 다 해서 얼마어치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낸 거예요. 뭐 하실래요? 제일 먼저. 몇 개 있는지는 다 셀 수 있잖아. 1번으로 물량부터 파악하는 거 그게 쉬우니까. 하지만 단가는 얼마짜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려면 1층 가봐야 되는 거야. 이제 언제 어떻게 사온 건지를. 단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량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수량은 눈에 보입니다. 자, 근데 요 녀석에 대한 거 우리가 수량을 체크한다 그러면 어떤 수량을 체크해야 되겠어요? 얘네들의 DM부터 FOH까지 네 가지의 공통적으로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면 얘네들의 이름은 뭐냐면 무슨 원가요? 얘들의 이름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얘들은 제조원가라고. 제조원가. 제조원가니까 뭐 하다가 썼어요? 만들다가 쓴 거 아니야. 그렇죠? 만들다가 썼으니까 당연히 수량을 체크한다 그러면 생산량을 써야 되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생산량을 써야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단가는 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어찌어찌 구해봐야죠. 자, 단가를 구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이제 이 금액들이 다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요 녀석의 금액이 얼마인지 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수량을 체크할 건데 무슨 수량을 한번 세보실래요? 이제는 매출 원가니까 판매 수량을 세야 되겠지. 그래서 판매량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판매량이 몇 개냐?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단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단가는 여기서 재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T 계정을 잘 보면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죠? 원가 회계에서 T 계정의 구조를 잘 보면 차변은 항상 인풋이에요. 요만큼이 투입이 된 거야. 대변은 아웃풋이에요. 그 결과론적으로 팔리고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을 하면서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단가는 요 단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때 계산은 단가를 가지고 그냥 붙여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단가 계산 해놓은 거 있으니까 요 단가 붙여버리고 요 단가 붙여버리면 금액상 나오겠지. 이러한 구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 회사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생산을 좀 많이 한 거야. 옛날보다 생산량을 좀 늘려봤습니다. 생산량을 늘린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왠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생산을 잔뜩 했거든요. 근데 웬걸 안 팔려. 판매량은 똑같았던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인풋단에서 이 제조원가들한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을 거냐?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셋 다 변동비. 많이 만들었으면 이 금액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비니까. 많이 만들면 금액도 똑같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죠. 생산량이 2배면 원가 발생이 또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도 다 올라가요. 수량도 올라갔고 총액도 올라갔다면 단가는 어땠다는 거야? 단가는 그냥 그대로였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동비와 단가는 일정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정비 봅시다. 생산량을 늘려놨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고정비라고. 고정비. 말 그대로 고정비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금액은 픽스가 돼 있어요. 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는 이 금액 나누기 이 수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커졌어. 단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저 단가 그냥 갖다 쓰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 가만히 있고요. 얘는 줄어들어 버렸다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이 DM과 DL과 VOH, 즉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판매량도 그대로고 단가도 그대로니까. 반면에 여기 있는 이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량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줄다 보니까 이 금액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줄어버리는 거지. 요 전체 금액을 우리가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 거다? 이 전체 금액을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다가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 매출원가 금액이 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줄어버리는 거야. 매출원가가 줄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뭘 잘했다고 이익이 느냐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가 늘어났어요 지금? 판매량이 늘었어요? 아니면 생산량이 늘었어요? 만약 판매량이 늘었다 그럼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많이 팔았으니까 이익 늘어야지 뭐. 근데 판매는 똑같았는데 생산만 잔뜩 했다는 건 뭐가 쌓였다는 거냐? 얘가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팔지를 못해서 우리 창고에서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티계정, 즉 공장에서 쓴 제조원가니까 전부 다 티계정을 태워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전부 다 티계정을 태워준다. 전부원가 계산. 자, 근데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늘어난 게 아니라 생산이 늘어나도 이익은 덩달아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경영자는 안 팔리는데 어떡하지? 이익이 이번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씨 안 팔리고 알지만 일단 잔뜩 만들어 놓자. 이익은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악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아, 얘는 빼자 그냥 티계정에서. 분명히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임에는 틀림없지만 티계정에는 넣어주지 말자. 자, 여기서 퀴즈. 티계정에 넣어준다, 넣어주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좀 세련되게 갑시다. 티계정에 넣어준다. 뭐라고 불러요? 티계정에 넣어준다. 이것을 제품 원가라고 불러요. 티계정에 안 넣을 거다, 티계정에서 뺄 거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얘를 기간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라는 말도 그 일장 어딘가 있어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말 나온 김에 뒤로 쭉쭉쭉쭉 한번 가보세요. 쭉쭉쭉 가다 보면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이야기가 어딘가 있을 거야.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거기 일단 뭐 4페이지에도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시면은 뭐 제품원가, 기간원가 뭐 그런 말들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번에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거기 보시면은 6페이지 2번을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 제품원가, 기간원가 파란색 박스에 처리가 돼 있고요. 거기 막 뭐라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해놓고서 메모를 좀 해둡시다. 제품원가의 왼쪽에 여백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뭐를 탄다? 티계정에 포함시키는 티계정을 탄다. 반면에 기간원가는 티계정에서 생략돼 버린 거예요. 티계정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티계정을 안 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티계정에 들어가면 제품원가, 티계정에 안 들어가면 기간원가. 요 차이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범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위에 따른 분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범위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티계정에 포함되는 범위인 거지. 즉 티계정에 DM부터 FOH까지 네 가지 제조원가를 전부 다 태워준다. 그게 바로 전부원가인 거고, FOH라고 하는 고정비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얘만큼은 그냥 빼버리자. 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발생한 이 금액 그 자체를, 이 금액 자체를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소리인 거지. 이 금액은 내가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요거를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면 적어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즉 요 녀석을 그대로 비용 처리한다. 티계정에서 쫓겨난 거니까 기간 비용 처리하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것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티계정 안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티계정 안에 들어가는 것들, 얘를 뺐으니까 뭐만 남느냐? DMDL, VOH까지만 남게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변동비잖아요. 그래서 변동비만 티계정에 남긴다. 변동비만 제품원가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우리는 변동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기본 강의 배우셨으니 들으셨으니까 한술 더 뜨는 거 있다는 거 제목 정도는 기억나시죠? 뭐 있었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얘는 좀 극단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변동비는 DM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D계정에서 생략을 시켜버리자. 이게 바로 초변동 원가 계산이었습니다. 해당 챕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가 회계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한 요 정도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조합을 해요. 즉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하나씩밖에 못 씁니다. 즉 우리 회사의 이 손익계산서는 실제 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정상 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표준 원가 계산이다. 없어요 그런 건. 내가 만든 손익계산서는 변동 원가 계산이면서 초변동 원가 계산도 된다. 그딴 건 없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카테고리, 서로 다른 매트릭스다 그러면 이런 조합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사실상. 물론 이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은 좀 정해져 있을지라도 어쨌든 무궁무진한 주제들이 있어요. 다만 그 쓸데없이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을 쓰면서 정상원가 계산 이런 거 안 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을 쓰면서 표준원가 계산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개별원가 계산은 뭐야? 개별원가 계산은 각 제품이 서로 다른 거잖아. 표준 원가 계산은 싹 다 일괄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다 다른데 일괄적인 표준을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건 안 나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경우의 수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조합을 해놓으면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표준 원가 계산이면서 종합 원가 계산인데 막 공손도 있고 막 그러면서 무슨 뭐 변동 원가 계산이고 그럼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2차 때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차 때 잘 나오는 조합들은 좀 뻔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 걔네들만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 말고도 우리가 원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거 몇 개만 더 붙여보자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 주제는 뭐냐면 바로 배부예요. 배부.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배부로 시작해서 배부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모든 원가가 다 추적된다 그러면 이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추적된다면 그걸로 원가 계산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근데 추적이 안 되는 녀석들이 자꾸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파생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핵심이 배부라는 그 두 글자에 있다 보니까 그놈의 배부만을 별도 주제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 배부만을 별도 주제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뭐야?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ctivity based costing, 그렇죠?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배부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원가 회계가 다 완벽해져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관리 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그리고 성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좀 배우시면 이제 원가 회계가 관리 회계가 다 완벽해지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겸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쭉 짚어봤고요. 좀만 쉬었다가 와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아까 전에 제가 깜빡하고 공지를 안 해드린 것 중에 이제 각 과목마다 아마 많은 과목들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과목들은 원가를 포함해서 몇몇 과목들은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원가 회계는 영교시를 진행할 거예요. 영교시. 영교시는 이제 사실 선택이긴 한데 옵션이긴 한데 한 챕터 나가면 만약에 오늘 일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오늘 배웠던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한 10문제 정도 추려가지고 시험을 볼 겁니다. 바로 전날 봤던 문제 똑같이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풀으시라고 일찍 오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즉, 그 9시 수업이잖아요, 우리가. 그 남들처럼 9시에 와가지고 합격하길 바라면 안 되지. 더 일찍 와야지. 그러니까 일찍 온 김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8시 반에 제가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들을 복습하는 겸 복습하면 한번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풀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한번 푸셔야 되겠지. 그 다음날 연교실 한번 더 푸는 거야.
그럼 벌써 이제 강의만 쭉 열심히 듣고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3번을 풀게 되는 거잖아. 같은 문제를. 그죠? 다만 이제 그 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할 건데, 다만 이제 우리 그 보시면은 세무사 기출 문제들도 많이 껴 있어요. 세무사 기출 문제는 저도 써도 되는 거니까 회계사 기출 문제나 혹은 세무사 기출 문제 그런 것들로 해서 뭐 챕터마다 문제 수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연교시로 8시 반에 항상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데일리로 다 진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챕터가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챕터 끝날 때마다 하는 거다. 그냥 요 정도로 디폴트로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 하고 좀만 쉬었다가 오셔서 본격적으로 우리 1장부터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시죠.